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박사입니다. 제가 앞으로 국제정치학 개론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정치가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강의나 세미나, 강연 등에서 만든 노트를 집약을 해서 만든 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국제정치의 이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도대체 국제정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대강 이런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긋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국제정치학의 첫 번째 챕터는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입니다.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을 먼저 공부하기 앞서서 국제정치학을 배우니까요, 국제정치가 뭔지는 좀 대강이라도 알고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치, 영어로 international, 많이 들어본 단어죠. politics, 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물론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많은 중국과 또 일본과 교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국제정치라고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가 나중에 통일을 두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한 편을 먹고 또 백제와 일본이 한 편을 먹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국제정치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라는 것이 학문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요?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뭐냐? 인터는 뭐뭐 사이에, 뭐뭐 간에, 이런 뜻이고요. International, National 할 때 Nation은 들어갑니다. Nation은 뭡니까? 민족이나 국가를 뜻할 때 Nation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 사이에, 국가 간의 Politics. 이 Politics는 고대 그리스어의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폴리스가 뭐냐?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예전에 도시는 거의 국가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이걸 폴리스라고 합니다. 즉 국가 간에, 국가인데 틱스가 붙어서, ICS가 붙어서 이게 나랏일이 됩니다. 도시국가 일, 국가 간에 생기는 나랏일, 이렇게 되죠.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국제정치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시 챕터 1을 보시면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이 시각이 왜 중요하냐? 영어로 렌즈, 안경의 렌즈라고도 하고요. 생각, 자기가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걸어와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걸어와. 그 사람 볼 때 처음 먼저 인상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 체격을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먼저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좀 안다면 그 사람의 소문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는 생각을 이제 시각이라고 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어떠한 렌즈를, 안경을 끼고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안경을 쓰고 있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떨 땐 적으로 보이고 어떨 땐 우리 동포로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전에 전쟁 가장 많이 나는 요인 3가지가 뭡니까? 종교,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과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인종, 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또 뭐예요? 이념,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거 있죠. 사상. 이런 걸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국제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제사회를 보는 시각 중에 우리가 그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따가지고 오는 어떤 철학적인 기원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시각을 갖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으로 말해드릴 세 분은 국제 정치학자가 아니라 그냥 철학자, 또 뭐 역사학자. 근데 이분들이 야, 인간 사는 게 이렇더라. 인간 사는 게 이렇더라. 한 거를 나중에 국제 정치학자들이 따와서 자기네 기원이다,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철학자, 역사학자 세 분, 법학자도 있습니다. 한 분은 얘기를 하면 먼저 토마스 홉스, 즉 홉스적 전통, 홉스적 사고. 두 번째 임마누엘 칸트,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히 몰라도. 그래서 칸트적 전통, 칸트적 사고. 그 다음 세 번째 휴고 그로시우스, 그로티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시우스 전통, 그로시우스 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분들 다 연배가 언제쯤이냐? 조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중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1500, 1600년대.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토마스 홉스적 사고는 무엇인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이 홉스적 사고가 나중에 국제 정치학파에 중요한 어떠한 학문학파에 영향을 끼친 철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얘기해드리면 현실주의 학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홉스적 전통입니다. 자, 홉스적 전통을 보시면 이 토마스 홉스라는 분은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Every man against every man.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 상태. 만인은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다. 인간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분이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영국 날씨가 어떤지 아십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구름 끼고 햇빛 쬐끔 다시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이렇습니다. 갑자기 또 폭풍도 오고. 하루에 4계절.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할머니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고 우산을 쓰고 다니십니다. 모자 챙 대신에 우산처럼 해서 메고 다닙니다. 사진에 나오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귀찮으신 거죠. 맨날 바뀌니까, 날씨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바뀌니까 그걸 그냥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게 나중에 또 햇볕도 가려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역사학자인 이 토마스 홉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항상 비 오고 흐리고 바람 부는 게 대부분이고 가끔 햇볕 내리쬐다. 다시 얘기하면 평화는 잠깐, 전쟁은 인생의 대부분. 그래서 이 하물며 태양이 내려쬐는 그 햇볕이 나는 그 상태에서도 뭐 해야 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또 언제 전쟁이 80%야. 우리 인간의 80%는 전쟁이고 20%가 평화야. 그러니까 평화 때 전쟁을 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100%가 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every man against every man.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간사가 공포적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분이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사악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항상 자유와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게 한정이 돼버리면 싸우더라.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해, 모든 사람이 금을 원해, 모든 사람이 집을 원해, 모든 사람이 명예를 원해. 그런데 이게 무한정 있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한정돼 있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쟁탈하는데 보니까 거의 싸움으로 힘센 놈이 가져가더라.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그러한 제한된 재화에 대한 한정적인 그 환경이 사람을 사악하게 만든다. 요거 비슷하게 얘기하신 중국의 그 학자 있으시죠? 순자라고. 뭐요? 성악설. 예. 사람은 원래 사악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예절교육 받고 도덕교육을 받아야 인간답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예, 사람은 원래 사악하다. 아주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게 사람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상태에 있게 되는 이유가 첫째, 인간의 본성이라고 홉스 선생님은, 홉스 아저씨, 할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사악해서 싸우나요? 사악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남의 거 뺏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즉 그래도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건 그 중에 나쁜 놈이 있어. 항상 나쁜 놈이 있어. 그 나쁜 놈 때문에 뭐예요? 착한 사람들이 강해져야 돼. 착한 사람들이 강해져야 돼. 살아남으려면 그 나쁜 놈들을 이겨야 돼. 그러려면 요즘 사회는 뭐가 있어야 돼? 법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법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법 없이 사는 세상,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또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는 뭐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네, 나를 지켜줄 법이 없어. 동물의 세계에서 누가 호랑이로부터 사슴을 보호해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일단 사악하고, 두 번째, 그걸 지켜줄 법이 없어. 정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 그래서 말한 것이 토마스 홉스 저서인 리바이어든에 보면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사진에 나오죠. 이 바다 괴물이 뭐냐면 아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국가 또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뭐예요? 군주, 왕이죠. 그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힘 있는 뭔가 조직 밑에 들어가 있어야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 생기는 거고, 또 외부로부터 적이 왔을 때 그 국가가 대신해서 우리 약한 인간들 보호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바다 괴물이 필요하다.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의 저서인 리바이어든의 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다 괴물이 바로 그 홉스가 얘기한 강력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나오는 철학적 근거는 사회 계약설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새겨보세요. 사회 계약설.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뭔가 권리를 포기한 대신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법이 없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법이 없는 세상에서 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총이 없는 사람과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권리가 무한정이야. 원래는 무한정인데 일부를 포기해. 일부를 포기해서 국가에 넘겨주고 국가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세금을 내. 내 돈을 일부를 떼어서 국가에 줘. 그래서 그걸로 군대를 만들어. 그리고 내가 또 2년이나 3년 군대를 갔다 와.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지만 국가가 그 대신 나를 지켜줘라. 이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계약. 내 거 이거 일부 포기할게. 그럼 너 일부 이거 나 줘. 나 보호해줘. 내가 이거 권리 어느 정도 이양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강력한 국가. 그래야만 뭐예요?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떠한 상태에서? 공포 상태에서. 이 토마스 홉스의 전통에 있어서 이 말을 동조해 준 또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을 또 한 분 소개시켜 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키아벨리. 네, 이탈리아의 한 국가의 재상이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또 이 홉스적 전통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뭐로 유명합니까?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즉 목적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왜 목적 중심? 이 목적 중심을 통해서 수단은 조금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현대에서는 마키아벨리즘 하면 어떤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냉혈한, 뭐 독재,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식 정치, 즉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가한다든가. 그럼 정당화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나? 성격이 나빴나?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를 봐야 돼요. 항상 맥락을 봐야 돼. 그 맥락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유럽의 그 열강 구도가 돼 있었냐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쪽이 엄청 세요. 근데 분열되지 않은 상태였어. 근데 이 이탈리아 반도는 10개, 5개에서 10개 나라가 항상 막 쪼개져 있어. 그러니 항상 옆에 힘센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 이탈리아 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조그만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마키아벨리는 국민이 살아남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 판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은 군주, 그가 쓴 책 이름이 군주론입니다. 군주가 어떠한 군주가 되어야 좋은가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썼는데,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한 군주는 선한 군주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만드는 군주가 착한 군주다. 착한 군주는 착한 군주가 아니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군주가 진짜 착한 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군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잘 살게 해주는 군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수단이 사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좋은 수단이 사용되지 못할 때는 좀 나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네, 여기서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게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키아벨리식 정치다. 이렇게 이분이 오명을 쓰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풍전등화 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상대 국가를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자기 나라가 약한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분도 인간사가 상당히 공포스럽고 어려우니까 강한 국가, 강한 군주가 되어야만 이 국가가 지탱할 수 있고 국민이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홉스적 전통은 1900년 초, 1908년부터 일어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몇 천만 명이 죽으면서 더욱더 사람들 내리에는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국가가 멸망하고 국민들이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현실주의 학파, 현실 좀 보자라고 하는 현실주의 학파에 영향을 끼쳤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각에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 칸트적 사고, 그리고 그루시우스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